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1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드디어 끝이 보인다입니다. 지난 1월 23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유엔 안보리 의제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엔에서 마두로 좌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미국과 서방의 내정 개입을 비판하는 러시아 간의 대결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1월 23일 자신을 과도 정부의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스스로 퇴진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미주 지역 영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즉각 후안 과이도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등 EU 국가들 역시 마두로 대통령에게 8일 이내에 대선 실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후안 과이도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1월 26일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터키, 쿠바, 볼리비아 등 공산주의와 권위주의 또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불과 몇 개 국가로 좁혀졌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는 의외로 각국 정치 체제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미국과 유럽과 함께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통령이 오른 후 6년째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 야당이나 세계 각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현 단계에서 쉽게 사임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가 자칫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최악의 경우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외교관이나 후안 과이도 대통령의 신상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원유 판매 대금을 차단해서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을 조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판매한 원유는 1일 50만 배럴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는 베네수엘라가 획득하는 외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 자금을 이용해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도입을 쉽게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남부 걸프만 지역에 위치한 정유소들은 당장 공장 가동을 위해서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탈황 장치를 갖춘 특별한 정유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유소들은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대체 원유를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섣불리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을 중단할 경우에 석유 운용권을 확보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는 베네수엘라 군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아예 중국과 러시아로 완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제까지 5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상당한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12월 5일 채권 상환 연기 협상을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및 금광 분야에 6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석유 부문에 50억 달러, 금광 분야에 10억 달러의 신규 투자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5일 만인 12월 10일 날 러시아 Tu-160
전략 핵폭격기 2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에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입니다. 1월 22일 밤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 소속의 용병 400명이 쿠바 하바나를 거쳐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현재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반군과의 전투를 지원 중이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의 경호 체계를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정보 및 경호 분야에 쿠바인들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군부에 의한 정권 타도에 대비해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쿠바가 베네수엘라 군 및 민병대를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러시아 용병이 추가로 베네수엘라에 투입된 것은 베네수엘라 군부에 의한 대통령 체포 시도 가능성이 한층 높아가고 있다라는 모스크바의 긴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소위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는 러시아 요식업계의 거물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자금 지원하에서 우트킨 사령관이 운영하고 있는 준 군사조직입니다. 바그너라는 이름은 우트킨이 좋아하는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훈련과 이동수단 제공 등에서는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푸틴 대통령이 정규군을 동원해서 피를 묻히기 싫을 때 사용하는 비밀 조직으로 러시아 군 정보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작전에서 상당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금년 중에 50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굶주림과 독재를 피해서 이웃 중남미 국가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안 과이도 과도 정부에 대한 실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미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2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마두로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부에게도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제시한 8일간의 소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현상 타개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 내전을 막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측은 바로 베네수엘라 군부입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장군 등 군부 상층부가 아니라 영관급, 유관급 장교와 하사관들의 선택에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독재에서 자유로 좌파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워싱턴 주재 베네수엘라 무관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나섰습니다. 무관은 국가경비대 대령입니다. 정권의 친위기관입니다. 이제 군부 최고위층과 영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미세한 결렬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주시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부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5일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특별대표에 엘리엇 에이브럼스를 임명했습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바로 다음 날 유엔에서 개최된 베네수엘라 관련 안보리 회의석상에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1948년생 동갑내기인 엘리엇 에이브럼스의 베네수엘라 특별대표 임명을 반겼습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가 네오콘의 기수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트럼프 정권의 초대 국무부 부장관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국무부의 넘버2입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를 비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간곡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3년 차에 들어서서 엘리엇 에이브럼스가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의 환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국무부로 컴백했습니다. 초거물급 네오콘들의 이딴 등장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터키, 중국, 러시아는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했던 전 세계 좌파 독재 정권들의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특별대표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부 미주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미주 담당 차관보는 미주국장입니다. 북미와 중남미 문제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서 2003년도 이라크 침공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백악관 NSC의 넘버 2의 자리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 후기에 들어서서 전 세대 총잡이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존 볼턴 보좌관이 NSC에 앉았고 금년 1월에 찰스 쿠퍼만 부보좌관이 역시 NSC 차석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엘리엇 에이브럼스까지 70대 연령의 노장 네오콘들이 속속 자리를 차고 앉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전폭 지지하는 인물들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베네수엘라 외채 상환 연기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길에 터키 이스탄불에 들려서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식당은 다름 아닌 터키의 괴짜 요리사 누스레트 고체가 운영하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입니다. 누스레트는 2017년 1월에 화려한 칼솜씨를 보이면서 스테이크를 자르고 소금을 집어들어서 흩뿌리게 하는 멋진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는 보통 본명보다는 솔트 베이라는 별명으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소금 연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실비아 플로레스와 함께 처음으로 맛보는 인생 최고의 훌륭한 스테이크다라고 격찬하면서 고기를 씹고 최고급 시가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대서양 건너 베네수엘라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국민들이 쓰레기통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며 분노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1인당 275달러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1월 26일 일단 미국 대사관에 대한 봉쇄를 풀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72시간 이내 철수가 아닌 30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점증하는 비판과 압박 속에서 정면 대결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분위기는 이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스페인 언론은 현재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의 부친과의 인터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후안 과이도 부친은 16년 전 차베스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카나리아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카나리아 섬 테네리페는 한국에서는 윤식당으로 인기를 끈 바로 그 유명한 휴양지 도시입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후안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에 계속 남아서 대학을 다니면서 정치활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가족을 찾아서 테네리페를 방문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버지를 둔 소박한 후안 과이도와 스테이크와 시가의 정신이 빼앗긴 마두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한때 마두로 대통령도 버스 운전사로 고단한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와 권력에 취해서 초심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말로는 되게 비슷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씹어야 맛이고 독재자는 끌어내려야 제맛입니다. 이제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는 쓰레기통이 아닌 아예 뜨거운 화염 속에 던져넣어서 베네수엘라는 물론 지구촌 어디에서도 그 기세를 다시는 떨칠 수 없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 언텔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국제정치에 대한 수백 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